진짜 위기는 갑자기 오는 폭락이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는 것이다 네.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그 공감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올해도 이제 금리 변화, 뭐 총선, 미국 대선 등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경기 별로 안 좋고요. 네. 약간 위기를 대비하는 마인드 어떻게 보시는지 조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송 한 지가 벌써 몇 달,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제 방송에 올라온 지는 벌써 3, 4년 지났는데 이제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수많은 유튜브에 폭락, 위기 이런 일들이 넘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제 폭락만 와라, 이제. 한번 내가 그럼 그때는 IMF처럼, 한번 기회면 그때 내가 현금 가지고 있다 몰빵해가지고 대박이 내야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기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근데 위기가 왔냐, 이거죠. 그런 위기는 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 위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폭락과 쇠락. 폭락은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고, 쇠락은 서서히 안 좋아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폭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기에 들어와 있는데, 쇠락의 위기. 서서히 안 좋아지는 위기로 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살았지만, 그죠? 이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위기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당장 오늘 주가나 오늘 시장에 반영되지 않아요. 갑자기 무슨 북한에서 뭘 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뭘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아주 핵심적인 현상이 있는데, 폭락은 제가 말씀드렸죠. 폭락은 차라리 공평하다. 폭락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같이 위기를 겪고 누구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있는 놈이라고 더 빨리 대처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놈이 더 피해가 커요. 그렇죠. 그죠?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이 폭락해버리는데 어떡하겠어요. 1억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은 1억이 7천만 원 되는 거지만 100억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은 7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쇠락은 서서히 몰락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서로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영업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님이 안 들어오고 어려워져요. 그러면 돈이 있는 자영업자가 있고 자본이 충분한 자영업자가 있고 자본이 없는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 자영업자가 있어. 그러면 이 두 번째 자영업자는 버틸 수가 없어요. 길어야 3, 4개월 버티고 그 이후는 부채, 대출로 버티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쇠락의 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이 위기가 계속되면 될수록 굉장히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없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몰락의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버티고 보니까 이제는 줍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상황에 대처할 때 뭔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런 전략이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더럽고 치사하지만 부익부 빈익빈 사회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자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부자에게 투자해야 앞으로 돈을 버는 것이지 어떻게든 뭔가 올 거다라고 해가지고 어려워져가는 지금 저가 혹은 이런 데 투자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벤처 주식이라든가 지방에 이상한 땅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대박 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 그들은 그냥 몰락해가는 과정일 뿐인 거고 오히려 지금 1등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수익이 더 좋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나스닥 보시면 진짜 그 시스템을 갖고 있고 대형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고 그런 대기업들만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굳이 제가 이 얘기를 2018년, 19년부터 해왔어요. 그냥 코로나 직전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종목 분석도 하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기서 메시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메시지가 어떤 게 더 확실한 메시지인가. 그 메시지를 잘 찾으실 때 부익부 빈익빈을 생각하신다면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 이제 저출산 문제까지 심각해지면서 해외에서는 100년 후엔 소멸된다 우리나라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본과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가 더 이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고령화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일본은 가장 이제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라고 할까요? 가장
그래서 최고령 국가라고 또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고령화, 얼마나 그 사회가, 그 나라가 고령화됐냐라고 할 때, 주로 이제 고령화율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고령화율이라는 거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고령화율을 이제 책정을 해요. 그 고령화율이 많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회가 고령화된 사회고 이제 뭐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에 20%를 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65세 이상 인구라는 뜻인데, 일본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아마 29.1% 정도 될 겁니다. 한 3명이네요, 10명 중에. 그렇죠.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초고령 사회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통 뭐 유엔 기준을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고령화율이 7%가 넘으면은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 늙어가고 있는 사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14%가 이제 7 단위로 해서 14%가 넘어가면은 이제 고령화됐다 이야기를 하고요. 20%가 넘어가면 20%라고 하는 데도 있고 21%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20%가 넘어가면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좀 많이 늙은 사회가 됐다 이렇게 이게 부르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초고령 사회가 20%가 넘어가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30%가 넘어가면서 일본은 또 이제 그 65세 이상 인구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요즘엔 65세 이상 인구가 바로 노인이라고 이제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다들 건강해서. 대충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도 65세에서 75세까지를 전기 고령자라고 하고, 그 75세 넘어간 거를 후기 고령자라고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부르고 정책 대응도 그렇게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일본에서도. 왜 그러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75세 이상이 후기 고령자로 진입을 해서 굉장한 그 인구 덩어리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연도가 내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또 한 번 더 이제 고령화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가고 있는, 그렇게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도 은퇴를 앞둔 86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는데요. 은퇴 쓰나미가 닥치면 60년대생은 피눈물 나는 뭐 현실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어디서 피눈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글쎄요. 뭐 이제 뭐 금전적인 면도 있고 뭐 다른 측면도 있을 텐데, 이제 은퇴를 한 후에 보통 지금 기준으로는 뭐 빠르면 50대 중반, 뭐 길면은 뭐 60대, 뭐 65세까지 하더라도, 이 평균 수명을 따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83 정도 될 텐데, 평균이 그 정도니까 대충 90살에서 95살 정도는 대부분 이제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은퇴하고도 한 30년의 소득 생활을, 경제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제 30년의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금전적인 저축이나 기반이 돼 있으면 뭐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도 쉽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특히 뭐 남자들이 더 그런데, 혼자 요즘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1인 세대가 뭐 거의 30% 훨씬 넘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고령자가 한 뭐 거의 20 몇 %를 차지하던데, 이제 혼자 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외롭고 뭐 이제 사회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독사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발생하게 돼서, 이런 이제 준비 안 되고 그런 긴 노후를 보내기 시작하면 뭐 여러 가지 뭐 피눈물 날지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고, 60년대생이라고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는, 아까 제가 일본의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 단가이 세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많은 덩어리가 동시에 그런 이제 노후 생활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 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초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그 사회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향후 미래 모습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일본이 이제 뭐 당연히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치매 환자도 많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치매 환자를 위한 정책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책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본에는 버스가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이 있다.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치매를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 텐데, 이 치매라는 게 나이가 고령화되면 될수록 발생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앵커님도 아시겠지만은 치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5세가 넘어가면 발병률이 40에서 50%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래 사는 장수 국가에서는 그만큼 치매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인구가 지금 1억 2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추산으로는 한 700만 명의 치매 환자라고 일본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치매 예, 그만큼 규모가 되고, 우리나라도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한 80만 명, 한 10분의 1 정도 예, 지금 치매 환자가 있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추산할 수밖에 없는 게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계가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 정도로 추산이 되고, 치매가 이제 굉장히 고령사에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이게 뭐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 이것만 말씀드리면 좀 이제 너무 파편적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 치매가 그만큼 인구가 많아지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먼저 2004년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이 치매에 대한 용어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어리석을 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대하는 이제 사회 분위기였는데, 실은 그만큼 많은 인구들이 치매에 걸리는 거잖아요. 다 이제 그런 분들이 부정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사회가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다 가족들이나 그거를 보호하는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도 숨기려고 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뭐 병이 아니고 노화에 따른 인지적인 문제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적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치매를 바꾸자, 용어를.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인지증이라는, 일본에서는 인지증이라는 용어가 쓰이고요. 치매가 사라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우리도 이제 바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사회가 이거를 이제 외면하지 않고 나의 이제 일로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카페라는 게 일본에가 있어요. 치매 카페라는 거는 한 8,000개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게 치매 카페라고 만든 거는 이 치매 환자들이나 관계 가족들이 집안에 있지 않고 혼자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밖에 공개된 장소에서 나와서 또 그 관련된 분들, 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고민들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뭐 방안도 찾아보고 뭐 또 어려움도 서로 나누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픈화하자라는 이제 정부 정책이 있어서 정부 정책 차원에서 치매 카페를 짓게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치매 카페가 한 8,000개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그동안에는 치매 카페가 주로 공공에서 이제 정책이다 보니까 뭐 마을의 어떤 사무실이랄지 이런 데에서 뭐 지자체 사무실이랄지 이런 데서 제공이 됐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좀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아서 요즘에는 뭐 특정 업체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스타벅스, 맥도널드 이런 데서 치매 카페를 운영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연영을 해서 거기에 그 치매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 주고받고 또 그게 이제 그들만의 이제 뭐 장소로 한정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섞이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가 치매와 함께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얼마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버스가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은 이거는 이제 어떤 요양원 원래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사례를 일본이 이제 채용한 건데요. 그 요양원에 가면 치매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노인들이 이제 잊어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치매에는 또 배회가 있거든요. 어디 가버리고, 네, 근데 가서 어디 대가 갔는지 몰라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을 때,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 사례를 보면은, 어디를 갈 때 이제 예전에 자기 집, 고향, 이런 데를 가려고 하고 주로. 그래서 어디 그 버스 정류장 가서 갔다가 그냥 무작정 탔다가 어디 이제 배회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많은 걸 알고, 요양원의 치매 환자분이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나오면 거기서 막아버리면 안 된다고 막아버리면 이제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기 요양원에다가 가설로 거짓말로 그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 타려고 버스는 오지 않죠. 뭐 거짓말로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치매 노인한테 요양원에 있는 직원이 가서 아직 안 오네요. 그러면서 잠시 안에 들어가서 차나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자기가 가려고 했던 거를 다시 또 잊어버리고 들어와서 이제 다시 이제 요양원으로 이제 와서 지낼 수 있다. 이런 이제 내 착안을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사례를 들어서 책에 이제 넣은 거는 그만큼 이제 세심한 대응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사례로서 이제 그 일본에서는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라는 이제 그 사례를 이제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